엄마, 평택 땅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좀 넘겨주세요. 요즘 세상에는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해야 자식도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한테 잘해야 너희도 나한테 잘하겠다는 거냐? 그럼 지금까지 못해서 암 치료할 때 그렇게 내팽개쳤다는 거네? 엄마는 그 땅 팔아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고 보육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 이건 너희 아버지 생전의 뜻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하면서 겨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자식들에게 안 주고 어떻게 홀랑 기부해버릴 수 있냐고요. 너희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땅을 달라고 하는구나. 엄마는 생판 모르는 버려진 아이들이 중요해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한평생 세탁소를 운영했던 임경애입니다. 지금은 건강 문제로 세탁소를 모두 정리하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어느덧 나이 60을 넘기니 젊은 시절 혹사했던 몸이 이제서야 여기저기서 삐걱거립니다. 4년 전 64세 나이에 처음 대장암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발견이 아주 늦지는 않았기에 수술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은 1년에 2번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있지요. 어제도 병원에 다녀왔는데 몸에 이상이 없다는 기분 좋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 다녀온 날이면 옛날 생각이 떠올라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곤 해요.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에는 그저 아들들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고 몸도 건강할 때는 모든 게 괜찮았어요. 두 아들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위로받아야 할 순간에 자식들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더군요. 모든 게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알 수 없지만 나쁜 상황이 되고 나면 누구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진심이 드러나는 법이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저의 실망과 슬픔 그리고 기대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따뜻한 공감의 말 한마디 남겨주세요. 혹은 제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지 진실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모든 의견은 하나하나 잘 읽어보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터로 나섰어요. 부모님은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셨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 큰 공장에 격리로 취직하여 매달 번 돈은 오빠들의 학비로 보탰죠.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요. 남편은 저보다 5살 위의 청년이었고 생산직 작업자였습니다. 비록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었지만 성실함과 일머리를 타고나 금방 공장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짧은 가방끈인데도 불구하고 생산 관리직까지 올라갔죠. 남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기도 전부터 혼자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하더군요. 비록 손안에 가진 건 없지만 건실한 남편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지요. 결혼식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사진 한 장만 남기고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25, 남편의 나이는 30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큰아들 재호가 태어나고 3살 터울로 둘째 아들 문호도 태어났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힘들었던 공장 일은 정리하고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세탁소를 차렸어요.
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 한켠에 위치해 장사가 썩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결과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해 점차 방 2칸 전세로 다시 방 3칸 빌라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지요. 그리고 남편의 나이가 40이 넘어갈 즈음 저희 부부는 드디어 작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작고 낡은 주택일 뿐이었지만 그때 저희 부부의 벅찬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집을 사고 나서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이 집에서 우리 두 아들 잘 키우고 잘 살아보자. 아이들 다 결혼시키면 그때는 도시생활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고. 어때?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집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세탁소가 있던 동네에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처에 커다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꽤 잘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집을 사고 나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 작은 땅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었나 싶네요. 살림이 점점 나아지니 남편은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 자신처럼 어렵게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하면서 늙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작지만 뜻깊은 소망을 들으며 저도 나중에 늙으면 남편 따라서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보, 나 부모 없이 고생하면서 자랐잖아. 조금 더 살만해지면 나 같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나도 돌이켜보면 작은 도움들을 받으며 그래도 사람 굿이라는 어른으로 자란 것 같아서. 정말로 사는 게 좋아지면 우리가 사놓은 땅 위에 작은 보육원 하나 세우고 싶기도 하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보육원이요? 하긴 당신은 옛날부터 힘든 아이들을 특히 애틋하게 생각했죠. 당신 꿈이 그렇다면 나도 힘 닿는 대로 도울게요. 먼 이야기 같아도 세월 가는 게 빠르니 금방 그날이 올 거예요. 남편은 결혼 전에 자신이 의지할 데 없는 고아로 자라며 겪은 일들을 저에게 무용담처럼 들려주곤 했고,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늦은 밤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 줄만 알았어요. 그저 남들처럼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키워 학교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런 과정을 무탈하게 지켜보면서 살 줄만 알았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죠. 남편이 52, 제가 47일 때였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에 입학해 자취를 하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한창 입시를 준비할 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탁소에서 일하는 중에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남편은 이미 뇌출혈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된 상태였어요. 이틀간 생사를 헤매다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에게 가장의 자리가 한창 필요할 때 남편은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입시생이었던 문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 도통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방황만 하다 결국 대학교로 진학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문호를 붙들고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아들은 항상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군대로 입대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것은 주택 한 채와 경기도 외곽에 남편이 언젠가 내려가 살고 싶다며 사놓은 작은 땅. 그리고 얼마간의 현금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세탁소 운영을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게다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는 저희 세탁소 한 군데뿐이었는데 동네가 커지자 세탁소도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가 있는 골목길에만 해도 2개의 세탁소가 더 들어섰죠. 남편의 부재로 일손이 부족한 데다가 경쟁까지 치열해지니 그때부터 장사가 잘 되던 세탁소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세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기술은 세탁밖에 없었고 다른 곳에서 다시 가게를 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는 악착같이 아끼고 더 많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던 큰아들은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죠.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큰아들을 보며 저는 더욱 악착같이 세탁소 일에 매달렸습니다. 수선일도 따로 배워 세탁과 수선을 동시에 했어요. 매일 늦은 시간까지 먼지를 마셔가며 옷을 수선했고 새벽부터 일어나 독한 세제에 양손을 담그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세탁소 매상이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옷은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곳으로 입소문이 난 것이지요. 예전처럼 장사가 아주 잘 되진 않았어도 그때부터는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시절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큰아들 재호는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 은행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작은아들 문호는 군대를 제대한 후 인테리어 기술자를 쫓아다니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둘 다 방향은 다르지만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즈음에 남편과 처음 마련했던 주택을 팔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어요. 몇 년만 더 흐르면 환갑이 될 터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꼭 10년 만에 이뤄낸 일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큰 고비가 있었지만 어쨌든 시간은 흘러갔고 가족은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취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며느리 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땐 정말 기뻤어요. 그래도 인생의 고비를 잘 넘겨 큰 과제를 무사히 마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고 해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고부 갈등은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큰아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 대하는 게 제 마음 같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기에 큰아이가 장가 간다고 할 때에도 번듯한 집을 해줄 능력이 없었어요. 아들도 은행원이지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취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호가 결혼 준비를 할 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아파트 매매하고 전세로 들어갈 테니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는 건 어떨까? 엄마는 작은 집에서 살아도 괜찮아. 하지만 큰아들은 지금 아파트를 파는 게 손해라면서 저를 말리더군요. 엄마, 지금 아파트 파는 건 손해예요. 나중에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일이고 한번 팔면 집 다시 사기 힘들어요. 걱정 마세요. 대출도 잘 나오고 맞벌이 하니까 저희가 알아서 마련할 거예요. 아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일만 했는데 결혼할 때 집 하나 못 해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큰아이와 같은 은행에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처음 인사 온 날 어려워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홀시어머니라 걱정 많은 거 알고 있어. 그래도 너희에게 기대어 사는 일은 없을 거야. 결혼하는데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너희가 잘 살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아이의 사돈댁과 상견례를 하는 날 사돈 되실 분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군요. 아이들이 대출받아 신혼집을 시작한다는 것과 제가 홀시어머니라는 점이 탐탁지 않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래서인지
큰아들은 사돈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남부럽지 않게 키운 아이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건 우리 아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일찍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번듯하게 잘 자란 아이를 보면 칭찬해줘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건 부모의 욕심이겠지요. 그래서 사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한다고 하니 저는 예단이나 혼수에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한복 한 벌로 만족합니다. 사돈 어른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저희도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렇게 맨몸으로 보낼 수는 없지요. 애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세탁소를 계속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이들에게 기대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사돈들의 얼굴이 좀 부드러워지더군요. 그렇게 큰아들의 결혼 날을 잡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큰아들에게 집을 사주지 못했지만 전세를 얻는 데 보태라며 그 당시 3천만 원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 큰아들이 33살이었고 제가 59이었으니 참 젊은 나이였네요. 그리고 작은아들도 2년 뒤에 장가를 보내게 되었지요. 동생이라고 결혼할 때 적게 해주는 것 없이 똑같이 해줬습니다. 다행히 작은아들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자리를 잡아 집 구하는 게 그나마 쉬웠지요.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 남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저희 집으로 아이들이 모인 날, 두 아들이 각자 아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더군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많이 고생했지만 지금 보세요. 애들이 다 장성해서 당신 앞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이제 저는 바랄 게 없어요. 당신이 갑자기 떠나버려서 원망도 많이 했고 당신 없이 이 모든 걸 제가 해낼 수 있을지 자신 없었는데 그 어려운 걸 제가 다 해냈어요. 이제는 당신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세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니 바쁘기만 하던 제 삶에도 남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세탁소 일도 제가 무리하지 않는 정도로만 했지요.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두 아들은 모두 제 품을 떠나 자기 가정을 꾸리자 그 가정이 최우선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자주 보지 못해 섭섭하기는 했지만 바쁜 아이들을 오라가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며느리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어요. 제가 전화를 걸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이들 얼굴 보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 말했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말에 내려와서 밥 먹고 가렴.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얼굴도 보고 싶구나. 제가 말한 건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라는 뜻이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더군요. 며칠 후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앞으로는 와이프한테 내려오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내려갈 때가 되면 우리가 알아서 갈게요. 괜히 우리 집에 가는 문제로 싸우게 됐잖아요. 다음부터는 와이프한테 오라 가라 말하지 마세요. 제가 시집살이를 안 해봐서 몰랐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오라가라 하는 걸 참 싫어한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조심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안의 행사라고는 남편 제사 하나뿐인데 자식들 얼굴 보는 날은 1년에 3번 명절과 어버이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그마저도 오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시집살이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며느리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특히 큰 며느리는 집에만 있는 며느리도 아니고 직장까지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넘어가자 큰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지요. 저는 손주가 태어나면 지금보다는 자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은근히 있었는데 막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큰 손주가 태어나고 나니 큰아들 부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얼굴 보는 날이 점점 더 줄어들었죠. 조금 서운하긴 했어요. 제가 큰아들과 더 가까이 살아서 아이라도 봐주면 좋겠지만 아직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져야 했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너무 몸을 돌보지 않았던 탓인지 갱년기가 지나고 나서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라 생각하고 살이 빠지고 소화가 안 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다면 변 보는 게 갈수록 힘들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마트를 갔다가 주차장에서 갑자기 극심한 복통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질 당시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다행히 저를 본 사람이 119에 신고해줘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그저 점심에 먹은 것이 잘못되어 쓰러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극심한 복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며 검사를 권유했어요.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건강검진을 그때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왜 이렇게 자꾸 시련을 주시는지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오라고 했을 때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맞아떨어졌죠. 의사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임경애님 대장암이십니다. 증상이 없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보호자와 함께 오셨나요? 보호자분도 같이 결과를 들으셔야 하는데. 아니요, 선생님. 저 혼자입니다. 아들들이 있긴 한데 다들 바빠서. 많이 심각한가요? 큰 병인가요? 일단 치료는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일단 직장 부분에서만 암이 확인된 상태인데 모양이 좋지 않아서 수술이 필요해요. 물론 항암 치료도 하셔야 하고요. 치료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게 알리셔야 합니다. 오늘 연락하시고 다음에는 꼭 가족과 함께 오세요. 저는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고 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다음 주부터 병원에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말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제 삶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아이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오랑무노에게 아픈 엄마가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나마 가입해 놓은 암보험이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당장 병원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자식들에게는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얼굴 좀 보자고 말했어요. 재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주말에 동생이랑 같이 집에 좀 올 수 있니? 엄마, 이번 주에 아이 데리고 어디 좀 가야 해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전화로 해도 되는 얘기면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어쩜 일이 똑같은지 한결같이 주말에는 시간 내기가 어렵다길래 결국 저는 전화로 제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너무 놀라지는 말아라. 엄마가 대장암에 걸렸어. 다른데 전이가 되었는지 검사는 더 해봐야 한다고 하더구나. 검사 끝나면 항암 치료도 결정하고 수술 날짜도 결정할 거야. 엄마가 아픈데 너희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얼굴 보고 전하려 했어. 제 말에 큰아들은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리고 어렵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웬만한 암은 치료 잘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에 문호랑 연락해서 엄마한테 갈게요. 그래,
엄마는 죽는 거 안 무서워. 죽으면 그런 거지. 뭐 어쩌겠니. 그래도 혹시 엄마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내려와서 같이 얘기 좀 했으면 한다. 돌아온 주말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어두운 모습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린 암과 병원에서 들은 치료 방법 그리고 보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죠.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말에 아이들의 얼굴은 안심이 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고,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근심 어린 표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두 아들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기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도 암은 큰 병이고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운 일이니까요. 제 곁에는 가족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 주말이 지난 후 재호와 문호의 행동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채울 수 없는 남편의 빈자리를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만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할 때 함께 가주었으면 한다는 말에 큰아들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며 동생에게 미루더군요. 작은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문호는 인테리어 일을 하는 몫이라 작업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을 갈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어렵게 두 며느리에게도 부탁을 해보았어요. 하지만 둘 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간병인을 고용해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암이시라고요. 제가 휴가 내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어쩌죠? 항암 치료 받는 동안 간병인 고용해 드릴게요. 어머니,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혹시 암보험 들어놓으신 건 있으신가요? 괜찮다. 간병인은 따로 고용할 거 없어.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항암은 나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괜찮다. 암보험도 내가 미리 들어놓은 게 있으니 걱정 말아라. 자식들이 모두 저를 위해 시간 한 번 내주지 못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참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보호자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의지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떠난 남편을 가지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죠. 이후 저는 혼자서 항암 치료를 하느라 고생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항암 치료라는 게 기본 체력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고된 과정이더군요. 찾아오는 자식들도 없고 챙겨주는 일하고는 이웃에 사는 친한 동생들 뿐이었어요. 그들이 자주 들러 먹을 것을 챙겨주고 말벗이 되어주었죠. 그때 정말 가까운 이웃사촌이 먼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항암 치료 끝에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에게 수술 날짜를 알렸습니다. 수술을 앞둔 전날 아들 부부가 모두 병원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제 암의 위치와 모양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수술이 될 거라고 말을 하니 아들들은 엄마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실감하는 듯 하더군요. 수술만 하면 금방 나을 줄 알았는지 조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고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아픈 경우는 자식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때 저는 똑똑히 깨닫고 말았죠. 제가 암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자식들은 마음 아파하는 건 잠깐이었고 곧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 정리 문제부터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땅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이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저를 찾아와 아파트와 남편이 살아있을 적 아주 옛날에 사두었던 평택에 있는 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벌써부터 재산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는 듯 했어요. 재호와 문호 사이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마도 며느리들이 미리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세탁소랑 아파트.
그리고 미리 유산 상속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대로 두면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게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상속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큰형과 달리 저는 대학도 안 나왔고, 그래서 학비도 훨씬 적게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서 대학이 왜 나와? 누가 대학까지 말라고 말렸어? 네 선택이었잖아. 그리고 나도 학비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채웠어. 형은 그래도 대학 안정적으로 나온 덕분에 은행에 취직해서 돈 잘 벌잖아. 꼭 유산 없어도 잘 살지 않아? 서방님, 그렇게 말하시면 좀 서운해요. 저희 결혼할 때 받은 거 하나 없는데. 큰며느리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암보험이 있었지만 치료비를 모두 감당할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 문제로 두 형제가 옥신각신하는데 차라리 제가 없는 데서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술비랑 입원비 말고 남은 치료비는 반반씩 부담하자. 그게 합리적이지? 반반? 형이랑 형수님은 맞벌이 하시고 직업도 좋잖아요. 저는 외벌이에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건 좀 고려를 해줘야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형제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제 마음이 아프더군요. 더군다나 며느리들이 옆에서 눈치를 주는 모습에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제가 암 치료를 받는 동안 세탁소 일이 어려울 것이라며 생활비를 각각 보내자고 했지만 저는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제 몸의 병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돈 문제로 형제가 다투는 모습을 보니 그보다 보기 싫은 것도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끝도 없이 서로 따지고 앉아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얼굴 봤으니 됐다. 다들 출근도 해야 하니 이제 그만 가거라. 그러자 큰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이 내일 아침부터 올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첫날하고 이튿날이 제일 힘든데 회복 잘하시고 전화드릴게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집에 간다고? 내일까지 있는 거 아니었어? 고작 하루 있는 건데 그걸 못해서 간병인을 쓰겠다고? 난 적어도 수술하는 내일은 당연히 당신이 있는 줄 알았지. 당연히? 당연히가 어디 있어? 당신 엄마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이미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왜 뭐라고 그래? 어머니 간병 하려면 당신이 직접 해. 왜 나를 대신 시켜? 당신은 그럼 우리 부모님 아플 때 간병할 거야? 당신이 장모님 아플 때 하는 거 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큰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부부는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입도 뻥긋하지 않더군요. 제가 설마 며느리더러 간병하라고 했겠어요? 그저 큰 수술을 앞두고 자식들 얼굴 한번 보자고 한 것뿐인데 아들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니 더는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은 나이도 젊은 녀석이 왜 옛날 시대 사람처럼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 간병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제 아들이지만 어이가 없었죠. 다 필요 없다. 속 시끄러우니까 지금 당장 각자 돌아가. 그리고 내가 수술을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당분간 나를 보러 올 것 없으니 걱정하지는 마라. 치료비 달란 소리 안 할 테니 다시는 내려오지 마. 전부 다 꼴도 보기 싫다. 제가 화를 내고 나서야 큰아들 내외 다툼을 멈추고 저에게 돈 봉투를 내밀더니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작은아들 내외도 눈치를 보더니 곧이어 병실을 나섰고요. 그 후로 자식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가 암 수술을 했는데 이놈들은 이 어미가 궁금하지도 않은지 딱 한 번 들여다보고 끝내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지만 다 소용없구나 싶었어요. 자식들이고 며느리고 내 몸이 아프니 다 꼴 보기 싫습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내 모든 걸 바쳐왔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상하게 삶에 대한 의지가 더 불타오르더라고요.
이런 걸 오기라고 하는 걸까요? 저는 암 판정을 받은 후 평생 해왔던 세탁소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는 세탁소라 인수하고 싶다는 사람이 2사람이나 있었기에 저는 후한 가격에 세탁소를 통째로 넘겼죠. 평생 해오던 세탁소를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죽기 살기로 억척스럽게 매달렸던 세탁소.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구석에 앉아 남몰래 눈물도 많이 훔쳤지요. 세탁소를 정리한 후 저는 한동안 건강에만 집중했습니다. 재미라고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 죽으면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에는 정말 힘들게 3년을 암과 싸우며 보냈습니다. 힘들어도 먹는 건 잘 먹고 운동도 꼭 하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지요. 반드시 완치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도 매일 했고요. 그렇게 3년을 치료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암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암이 안 보인다고요? 네, 어머님.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치료 협조 잘해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서 암을 이기셨나 봅니다. 물론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을 할 수 있지만 추적 관찰 잘하면서 지금처럼 건강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병원은 6개월에 한 번씩만 오시면 돼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암이 나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집에 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게 아마도 먼저 간 남편이 도와줘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후 가장 먼저 그동안 잠시 미뤄두었던 노후 자금을 재정비했습니다. 세탁소를 처분하고 난 돈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 돈으로 매달 적게나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를 한 채 샀어요.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신변 정리를 하느라 암이 나았다는 소식은 자식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는 동안 수술할 때 달랑 한 번 찾아온 게 끝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따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동안 자식들한테 많이 기대지 않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암 투병을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이제 자식들한테는 눈꼽만큼도 절대 기댈 생각을 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코빼기도 안 비추던 큰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죠. 웬일로 재호와 문호는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2 아들이 얼굴은 반가웠지만 아들들은 제 건강이나 안위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말하더군요. 엄마, 아버지가 30년 전에 사신 평택 땅 있죠? 엄마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빨리 파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 개발한다고 땅값이 엄청 올랐대요. 대박 난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어리둥절했죠. 땅값이 오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이유는 그걸 왜 지금 팔아야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중에 우리한테 다 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어머니는 집도 있고 세탁소를 처분한 돈도 있으시니까 노후 자금은 충분하시겠죠. 땅은 저랑 문호가 나눠서 가질게요. 그래요, 엄마. 안 그래도 저도 조만간 집 옮기는 것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다들 어렵고 바쁘게 살고 있는 거 엄마는 알잖아요. 그거 팔아서 나눠주세요. 우리가 변호사 만나서 상속 문제 상담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이 땅값이 가장 좋을 때일 수 있으니 거래 한창 많이 될 때 놓치지 않고 파는 게 중요하다고요. 2 녀석은 이미 상속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다 계획해 놓은 듯 했습니다. 형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없이 둘이 정확히 반씩 나누기로 했다며 그 땅을 팔아 자기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그 땅을 살 때 큰 돈을 벌려고 산 게 아니었고 남편의 뜻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함부로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줄 순 없었죠. 저는 땅을 팔아달라며 내려온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팔더라도 너희한테 나눠줄 생각 없다. 암 치료한 엄마한테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땅 팔아서 돈 달라는 소리밖에 없니? 그냥 돌아가. 엄마는 팔아서 너희 주려는 생각 없어. 저의 선언에 아들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엄마, 저 결혼할 때 집 못 해온 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아내한테 들들 볶이고 사는 거 아세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거 하나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없다고? 이제 와서 그딴 소리 짓거리는 걸 보니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워도 아주 단단히 잘못 키운 것 같구나. 너희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둘 다 돈 잘 벌고 집도 있고 먹고 살 걱정 없는데 도대체 왜 그래? 자식들이 돌아간 후 허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팔기로 했죠. 그리고 그 결정은 자식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 쉽게 거래가 되더군요. 넓은 땅은 아니었지만 세금을 내고도 도시에 집을 몇 채는 살 수 있는 큰 돈이 들어왔죠. 평생 보지 못한 액수가 통장에 찍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남편의 뜻에 따라 쌀을 후원해 오던 보육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곳이었어요. 나라의 지원은 받고 있었지만 법인시설이 아니다 보니 보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게다가 일손이 부족해 항상 봉사활동과 기부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와 논의하여 땅을 판 돈으로 그 시설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고 땅을 판 돈의 전부를 시설 운영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기부 약정서도 작성하고 공증도 마쳤죠. 이건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말했던 꿈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형편이 많이 넉넉해지면 작은 보육시설 하나 짓고 싶어 라고 했던 그 꿈 말이에요. 이제야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일을 마쳤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까지 모두 합심해서 내려왔습니다. 두 녀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정하더군요. 엄마, 평택 땅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좀 넘겨주세요. 요즘 세상에는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해야 자식도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반협박이나 다름없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엄마가 너희한테 잘해야 너희도 나한테 잘하겠다는 거냐? 그럼 지금까지 못해서 암 치료할 때 그렇게 내팽개쳤다는 거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엄마는 그 땅 팔아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고 보육원을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어. 이건 너희 아버지 생전의 뜻이었다. 너희는 이제 그 땅은 잊어버려. 이미 없어진 땅이야. 제 말을 들은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충격을 받은 듯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입만 딱 벌리고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땅을 판매한 서류 그리고 보육시설을 매입한 서류를 함께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아이들의 얼굴은 거의 울 듯이 일그러졌죠. 그러더니 갑자기 큰 며느리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하면서 겨우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했어요. 대출금만 없으면 앞으로 저희 재산도 더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남들은 집 한 채씩 다 가지고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겨우 하나 장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자식들에게 안 주고 어떻게 홀랑 기부해버릴 수 있냐고요. 큰 며느리의 말을 들은 작은 며느리도 발끈하여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은 그래도 서울에 집이라도 있잖아요. 저는 형님 집값의 반도 안 되는 곳에 아직도 대출금을 갚고 있어요. 저도 어머니가 이러실 줄은 몰랐네요.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며느리들의 말을 들으니 기가 막혔습니다. 내 땅을 두고 왜 저렇게 따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땅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 땅을 너네가 받는 게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 내 재산이지 너네 재산이야? 너희는 이 엄마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땅 팔아서 돈 받을 생각만 하는 거니? 제 말에 큰아들 역시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 땅 팔아서 우리 대출금도 갚고 저축도 더 해놓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생판 모르는 버려진 아이들이 중요해요. 손주들이 나중에 편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전부 보육원에 쓰셨다고요? 어차피 곧 돌아가실 텐데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곧 죽을 거라는 말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마치 죽기를 바랐던 것처럼 들렸거든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그래, 너희는 내가 곧 죽을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어쩌니? 너네가 관심도 없는 동안 나는 암이 다 나았어. 그러니 곧 죽을 사람 유산 가져가듯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 아무리 엄마 재산이라지만 자식들한테 미리 상의는 하셨어야죠. 상의? 내 안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꺼내더니 재산에 대한 상의는 해라. 참 웃기지도 않는구나. 만약 내가 상의했으면 너희들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 오늘 내가 너희 속마음을 다 알았다. 이렇게 키운 건 모두 내 잘못이지. 너희들 오늘 이후로 여기 오지 마라.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어. 어차피 혼자 다 견뎌왔다. 그리고 아빠 뜻을 잘 생각해보고 마음이 바뀌면 그때 다시 와. 아이들 데리고 와서 봉사라도 해보면 마음이 달라질 거야. 봉사는 무슨 얼어 죽을.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당분간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미 땅은 팔았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거칠게 닫으며 돌아갔지요. 물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가진 재산을 달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섭섭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제 교만이었을까요? 당장 눈앞의 돈이 중요하지만 제가 아파 보니 돈 많은 것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떠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자만이었을까요? 그 후로 지금까지 남편의 기일이 와도 명절이 되어도 자식들은 연락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쁜 가족들을 보면 자꾸 눈길이 멈추게 돼요. 재호와 문호 두 아들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키우는 내내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 먼저 간 남편이 그리운 적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리움이 깊어만 가네요. 참 이상한 것이 이렇게 서운하고 마음이 힘든데도 그리움은 순간순간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아이들을 미워하는 만큼 아이들도 서운한 게 많았겠지요. 제가 애써 뒷바라지했지만 아이들에게는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두 아들을 믿고 있어요. 제 뜻을 알고 따라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아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여러분, 저의 기다림과 믿음은 어리석은 걸까요? 재산을 기부한 것에 대하여 후회는 없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끔한 조언이나 현명한 통찰을 남겨주시면 놓치지 않고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짧더라도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길었던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